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계셨나요?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은 8분에 걸쳐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상했음에도 아직은 금리 인상을 멈출 지점이 아니다. 더 높은 금리, 더 느린 성장, 덜 빡빡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지만 가계와 기업에 약간의 고통을 줄 것이다. 이것들은 불행한 비용들이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부를 것이다. 연준의 초점은 한두 달치 데이터보다 더 광범위하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긴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은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 발언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꼼꼼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파월의 말은 비록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고통이 수반이 된다고 해도 물가를 통제를 못함으로써 올 수 있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감수해야만 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파월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매정하게 말한 적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발언을 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아빠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특히 물가는 지금 누가 봐도 피크아웃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조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전년 동월 대비 6.3%로 발표가 됐잖아요. 6월의 상승률인 6.8%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단 말이죠. 심지어 또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감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기어이 기대 물가가 2%대까지 하락하는 거를 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게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저도 이해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정계, 학계, 교육계 할 것 없이 지금 파월을 욕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욕하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쉬울 정도로 누구나 다 욕을 하고 있을 정도야. 이수야, 아빠가 찾아보려는 거 찾아봤어? 찾아봤어요. 그 파월이 말했던 3가지 교훈 아빠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요. 아, 그래? 그게 이제 40년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를 소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진짜 소환을 한 건 아니고 40년 전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의 여러 교훈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40년 전 인플레이션은 연준에게 3가지 교훈을 준다. 첫 번째 교훈은 중앙은행이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수요와 공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연준의 역할은 수요를 억제하여 이것이 공급에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가 설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중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안정적일 거라고 예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1970년대처럼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되면서 그 흐름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뒤따를 때는 이를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경제 주체들이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의사결정에 왜곡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교훈은 연준의 물가 안정 미션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관할수록 인플레이션이 경제 주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뒤에 가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비용 역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몇 번의 인플레 억제 노력이 실패한 이후 폴 볼커 시대에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오랜 기간 가져가면서 1980년대에 들어 물가 상승률 둔화에 성공했었다. 연준은 지금 당장 행동함으로써 그 당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악순을 피해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파월의 그 말에 거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 일단 경제를 희생시켜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이 일단 핵심이지. 경제를 희생시키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 고통을 그래도 참아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더 크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트를 갔는데 얼마 전까지 10,000원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20,000원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의 두 번째 교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핵심이다라는 거야. 인플레보다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거든.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 발언이 사실은 두 번째 교훈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이수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두 다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거잖아. 일부러 좀 험악하게 표정을 줘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단호하게 표정을 졌냐. 그리고 굉장히 좀 짧게 얘기를 했지.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반 청자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도록 만든 거야. 이제 진짜 연준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이런 생각만 하도록 만든 거야. 이게 다른 연설보다도 훨씬 더 짧은 것에 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짧았고 또 단호했고.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이 이만큼 단호하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내러티브에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월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훈이 뭐냐면 볼커의 교훈을 따르겠노라라는 이야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폴 볼커가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겠다. 오로지 물가만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먼저 말을 하고 성큼성큼 올렸어. 정말 자이언트 스텝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75 베이스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도 불사하겠다.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이 기대 물가를 꺾기 기대 물가가 위해서 중요하지. 그렇게 성큼성큼 올라가겠다고 그렇지. 말을 한 건데, 사실 기대 물가를 꺾기 위해서 폴 볼커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40년 전의 시대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지? 당시에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이 폭락하던 시기고, 지금은 반대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금리는 화폐의 보유 가치인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급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 교수는 파월의 그날 발언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역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고가 상품 구매를 중단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인플레 충격이 곧 사라질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냐, 우려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경제학자도 우파와 좌파로 갈리는 거 알고 있어? 일단 뭐 좌파는 케인지안 같은 사람들을 좌파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파는 화폐론자. 똑같은 경제학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케인지안 같은 경우엔 재량적 재정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돈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세금 많이 거두어서. 그리고 화폐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런 쪽을 주장하는 것이 화폐론자거든. 근데 이수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분은 조금 우파적 시각이 강하신 분이야. 우파적 시각으로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에 너무 좀 이렇게 치우친 생각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금리를 급하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지. 뭐 지금 이미 신흥국 같은 경우 부도나는 나라들도 지금 많이 생겼어. 아까 말했던 블렌치 플라워 교수가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것보다 10배에서 13배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연준의 목표는 고용과 물가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너 말 잘했어. 자, 이수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부도 나려고 그래? 그러면 부자로부터 돈을 좀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되겠니? 아니면 가난한 자로부터 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니? 공정하게 걷어야죠. 공평하게 말고. 그래? 아니, 아무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 지금 물가는 뭐 거의 두 자릿수를 오갈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고. 근데 고용 시장은 어때? 아직 뭐 3.5%니 6%니 굉장히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쪽에서 좀 희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고용시장 쪽에서 희생을 더 해야겠죠. 그렇지. 근데 뭐 그 지표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고, 근데 아무튼 파월은 지금 와 하면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숫자로 보일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모해 보이긴 해, 그치? 근데 이대로라면 진짜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봐야 할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도 지금 내다 팔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고. 파월의 속마음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파월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카톡 좀 해봐. 요즘 잘 안 받더라고. 근데 이 파월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5.5%, 6%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분명한 것은 부도나는 나라들이 반드시 생기고 시장은 위태롭게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아직 속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것이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을 뿐이지 진짜로 금리를 막 빠른 속도로 올릴 생각은 좀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날 파월의 그 과격했던 발언은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 정말 잡생각 없이 나는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협박성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것이 조금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아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그게 아빠의 추측이나 무슨 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 주식시장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채권시장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쪽 생각을 따라야 돼? 그건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의 방향이 다를 때면 채권시장을 봐라. 이유는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잭슨 미팅에서 발언이 있고 나서 주식시장은 정말 많이 빠졌어. 뭐 미국 시장은 뭐 3일 연속, 4일 연속 빠졌잖아. 그런데 채권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 당일날 채권시장은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기준으로 1.06 베이스 포인트만 움직였을 뿐이야.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 달러는 첫날 0.3%만 움직였을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어. 또 시장 선물에 녹아있는 2023년 터미널 금리 수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 금리를 3.78% 정도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야? 연준이 파월이 금리를 마구 올릴 것이다. 뭐 5%, 5.5%막 이렇게 올릴 것이다. 이게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선물 시장에서 금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 4%에 도달한 적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빠 말은 주식시장만 조금 과격하게 움직였고 채권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움직이긴 했어.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정리를 할 시간인데 정리해봐야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그래? 헷갈려. 오늘 내가 좀 떠먹여줄까? 아빠가 좀 오케이. 해줘봐.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네? 파월이 발언을 하고 나서 직후에 터미널 금리, 그러니까 최종 금리라고 추정되는 것은 3.78%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4%도 안 되는데 벌써 5% 이후의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주가는 뭐 3일 연속 4일 연속 미국 시장 기준으로 빠졌지만 채권과 주식시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채권 시장의 지침을 따른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먼저부터 미리부터 시장의 줄부도를 예상하고 미리 종목을 내다 파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지. 다만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립금리 수준은 2.25에서 2.5% 전후였잖아. 그게 이제 지금 3%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지.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에 괴리가 있었고 그것을 맞추는데 적응시키는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끝? 아빠가 정리 안 해줬으면 이상한 소리 할 뻔했어요. 그래. 이상한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안 돼. 자, 오늘은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파월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